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가을, 겨울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돼지 6천여 마리를 살처분했고요. 지자체들이 특별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2019년을 돌아보면 돼지 36만 4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는데요. 농장주와 또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매몰지 관리가 제대로 될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구제역의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가축 매몰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살처분 정책은 16세기 영국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또 경제적으로 확산을 막는 거라고는 합니다만 병에 걸린 가축보다는 예방적인 살처분을 당하는 수가 더 많아서 이 방식이 비과학적이다 이런 비판도 많고요. 또 동물권이나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금 방역이 중요한데요. 오늘 시사초점에서 지역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지나는 곳 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안동 지역 아침에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도 지속적으로 유입된 동풍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 머물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으뜸가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점포는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 비용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되는데요. 올해는 으뜸가게 지원 대상이 철물, 잡화, 슈퍼마켓, 꽃집 등 기타 소매업도 포함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군데이던 으뜸가게 지원 대상을 20군데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신청은 주민등록 초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예천군 새마을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시설 개선 공사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자부담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비구름대가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 발효된 가운데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달 6일 태풍 흰남노가 포항 일대를 핥히고 간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항 곳곳에 남겨진 상처는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았는데요.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냉천과 칠성청 등 지방 하천이 범람한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특히 남구 일대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모두 10명이 숨졌고 공공시설 596억 원, 사유시설 1조 1,567억 원 등 총 1조 2,16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재민도 4,153가구 8,239명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대피소 6곳에 112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머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달 안으로 취약계층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배 등 집 수리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3도, 습도는 9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5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크루즈 2척을 제외한 여객선은 모두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 사동항이 최고 위험군인 5등급 항만으로 지적됐습니다. 항만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 구축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 사동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재해위험도 수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초고위험군인 5등급을 받았는데요. 사동항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 난간이 66%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고 차마기와 조명, 인명 구조함 등도 일부 손상률을 보였습니다. 사동항은 2020년 울릉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으로 동쪽 방파제가 일부 유실되기도 했었는데요. 두 척의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관문인 만큼 안전대책 마련과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국정감사 지역 이슈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고 국직한 지역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지역 대구와 경북 지역 이슈가 좀 언급되기도 네네. 했는데요. 이 지난달 포항 제철소가 태양 흰남노로 큰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영양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 기자가 또 취재해서 한번 소개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공장 증설 이슈가 있었던 대구 기업인 LNF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포스코는 진짜로 좀 이번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런 흰남노 태풍으로 이 포항제철소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을 두고 그 책임 소수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네. 이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최정우 회장이 태풍 상륙을 앞두고 골프를 치거나 미술관 관람을 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의원들은 포스코 대응 이 일지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런 최 회장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네. 또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번에 범람한 냉천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포스코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영양 풍력 발전 그 확대한다고 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환경 때문에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사업주 나오셨나 봐요. 네, 국감에? 그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은주 국회의원은 환경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이 해당 경북 영양의 풍력 발전 사업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멸종 위기종 사냥 서식 등 생태 문제와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의원은 사업자 관계자에게 과거 해당 입지의 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서 조작 등 이 사문서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업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고요. 또 이 의원은 한하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네,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근로감독 면제 기업의 그 노동법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우수기업 1,300여 곳 중 227곳에서 노동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현재 그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 각종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 감독을 기업에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노웅래 의원은 이 근로감독 면제가 기업들에게 그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면서 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이 최근 몇 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은 상위 50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감시가 이제 느슨해지거나 소홀해지면 이런 어떤 그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특히 6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은 이 대구 기업 LNF가 상위 5위에 꼽혔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뭐 여기 온다고 했던 그 LNF 기업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있는데 본사가 뭔가 더 확대한다고. 추가 뭐 사업. 공장 건 맞죠. 그런 맞습니다.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네요. 확인이 됩니다. 네, 국감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자리니까 다 나오고 바로 잡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경산 대추입니다. 네, 경산하면 대추고 지금이 제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가을 대추라고도 맞아요. 하죠. 이 전국의 생산량 절반이 경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아삭한 식감을 가진 대추는 보통 뭐 생으로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차로. 예, 맞아요. 대추차로도 보통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빵으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추를 넣은 빵을 만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흔하게 쓰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경산시는 파리바게뜨와 경산 대추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제 지역 농가와 협업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요. 네. 이 최근 해당 업체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요, 이 경산 대추를 활용해서 파운드 그리고 파이, 뭐 샌드, 마들렌 등 총 이제 4종류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뜻이 아주 좋은 겁니다. 농가도 살리고 네. 또 업체도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드니까 도움도 되고 팔로 개척도 되고. 네, 최근 이 경산 대추는 일본 시장 진출에도 주력을 하고 네.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외국산 저가 냉동 대추가 시장에 나와서 이 지역 농가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경산 대추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해당 프랜차이즈 유통망이 크다 보니 이를 활용해서 이 경산시 농산물 판촉과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 또 경산시도 이 신규 사업 투자 유치와 브랜드 사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순환 자원 로봇입니다. 네. 순환자원님은 뭐 이렇게 재활용해서 뭔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설마? 네, 맞습니다. 그래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는 이제 재활용 자판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거하는 재활용 네. 자판기요. 그래서 대구에는 처음으로 달서구에 이제 이 로봇이 설치됐습니다. 네. 이제 달서구 성당동, 이곡동, 진천동, 송현동 이제 행정복지센터 4곳에 최근 설치가 됐고요. 네. 이제 이 회수 로봇은 인공지능 기반의 뭐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작동이 네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투명 페트병 수거율을 높이고 또 이 자원 순환에 대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네. 이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투입구가 열리면 페트병을 넣으면 됩니다. 이제 한 사람당 하루에 최대 30개까지 투입할 수 있고요. 이제 이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분쇄와 세척 과정을 거쳐서 의류나 뭐 부직포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명한 일단 라벨 같은 거 다 제거한 상태라야 한다는 네, 깨끗한, 조건이 네. 있는 깨끗한 거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네. 네. 이제 이런 재활용하는 것도 자판기 형식으로 한다는 게 네. 신기합니다. 요즘 많이 늘어날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좀 놀이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재활용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게 그죠? 네, 어른들에겐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개당 10원씩 적립이 되는데요. 2,000점 이상 적립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환급을 위해선 이 로봇 운영 업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등 관련 절차가 그런 필요하긴 걸 좀 합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설치는 많이 안 됐으니까 좀 확대가 되겠죠? 이 자원순환 로봇 같은 경우는 네. 2016년쯤부터 보급이 시작되기 그래요?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한 500대 우와, 많네요. 이상까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됐고요. 네. 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 지난해 기준 누적 이용자를 보면 36만 명에 달합니다. 확대될 듯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전국 최저입니다. 네, 대구가 뭔가 또 전국 최저인가 봐요. 네, 네. 최근에 대구 방과후 강사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 교육청에서 열었습니다. 네. 이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전국 최저 수준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대구가 이 평균 임금 자체가 좀 네.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방과후 강사들도 더 열악한 상황이군요. 네, 그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는 이 방과후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기 적성 수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강사료 같은 경우는 개별 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대부분 학교는 1시간에 2에서 3만 원 사이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노조는 10년 전 40분에 3만 원 수준이던 강사료가 8년 전부터는 1시간에 2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제 따라서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제 이 상황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10년 전에 40분에 3만 원인 게 8년 전부터는 1시간에 2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을까요? 네, 그 다른 지역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예. 부산이나 뭐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당 3만 원이고요, 아니면 뭐 70분 기준에 4만 원 이상인 것도 상당수 확인이 네네.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노조는 이런 상황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조는 그간 코로나19나 태풍 등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 수업이 취소되면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게 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런 상황이 강사의 기책 사유가 아님에도 강사의 그 수강료를 달라고 한다. 내야 줘야 한다도록. 네, 예, 학생이 이제 결석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강료를 환불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마다 뭘 정하는 방식인지 그런 게 네. 궁금하네요. 네, 그 노조는 대구교육청에 이제 이런 전국 최저 수준인 강사료를 좀 인상하고 수업료를 좀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네.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좀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강사료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강사료를 좀 인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강사료가 학부모들이 이제 부담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수업비로 이제 하는 네, 거니까. 예, 금액을 좀 빠르게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답변했습니다. 내리는 건 어떻게 그렇게 내렸을까가 또 궁금한데 네. 방법을 좀 현명하게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22년 올 연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좀 계획이 좀 당초보다 축소가 됐는데요. 왜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올 상반기 정부가 이 보증금제를 실시하려다가 업주 반발로 좀 올 연말까지 미룬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나온 시행안을 보면 시행 지역은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이 됐고요. 또 기존에는 브랜드 상관없이 이제 이 컵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일 브랜드 점포에서만 이제 반납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불편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네.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게 뭔데요? 네, 그 점포 수가 많은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이제 일회용 컵에 받으면 소비자가 보증금을 내고 이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걸 전국에서 활용하고 어디 가서든 내가 사서 아무데나 가서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제주, 세종으로만 국한됐고 내가 사는 거기 가서만 바꿀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아이고, 네,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다시 네. 방법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키워드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목요일에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영주에서 열리고 있죠. 지난주에 개막하고 연휴 동안 한 17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안동방송국 전동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영주에서는 24일간의 일정으로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개막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본 경연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 일주일째인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엑스포를 즐기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인삼 판매장과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장이 가장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잠시 들어보시죠. 25,000원입니다. 물건이 싱싱하게 좋아요. 좋냐고요. 이렇게 막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터지는 게 없이 막 좋잖아요. 물건이 좋잖아요. 잔뿌리 많은 것, 요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잔뿌리 이것도 그런 게 없고 전부 싱싱하잖아. 세계적인 인삼이라 그래도만 그래가지고 아마도 한번 일행들하고 한번 더 맞춰가지고 올까 싶어 그래 오늘 그래 왔거든요. 몇 년 전에도 한다 해가 또 오고 품질은 좋은데 좀 가격이 헐해서 기분 좋지 사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아 이게 진해서 내가 뭐 인삼차
여기는 달고나 홍삼 가루를 넣어서 아이들한테 건강에도 좋게끔 하고 옛 추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희는 인삼하고 사과 모양의 빵이에요. 인삼하고 사과 모양에다가 인삼의 재료를 살짝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갔어요. 네. 날도 차가워지는데 이맘때 인삼차 짱이죠, 진짜. 그쵸. 많이들 오셨겠어요? 네,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한가득이었던 현장 곳곳을 직접 다녔는데요. 네. 시중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인삼을 구입할 수 있는 인삼 판매장과 인삼의 모든 걸 소개하는 전시관에도 관람객들이 붐볐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과 함께 인삼의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부대 행사도 곁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네. 이번 행사 어떻게 기획됐는지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영주에서 인삼축제는 매년 열려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엑스포를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이 엑스포는 이제 만국 박람회라 그래가지고 종합 박람회 개념으로 격상이 됐는데 이 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열리는데 인삼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엑스포라 그래서 매일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과학 엑스포라 그래가지고 영주 인삼이 왜 과학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좋으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는 다목적을 가진 종합 박람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은 1541년에 주세봉 선생이 이 소백산에서 나는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재배한 여기가 시베지거든요. 그래서 영주 풍기 인삼이 세계적으로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해서 그 인삼 농가의 여러 가지 소득도 높이고 아울러 영주가 이제 관광지로서 명소가 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다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풍기 인삼 좋은 거야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맞다 또 이렇게 세계 엑스포로 행사를 확대하고 있고 여러 인삼 농가들하고 지역 경제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알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신 분도 많았습니다. 전시나 체험도 즐기고 구매한 인삼을 얼른 먹어보고 싶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네. 관람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저희 식구들이 전부 다 코로나를 겪었는데 너무 많이 아팠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인삼을 먹으면 힘이 좀 많이 얻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일부러 찾아와서 뭐 인삼 종류도 많이 있길래 종류별로 다 사봤습니다. 예전에 와서 그때 샀는데 그때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효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시장 다니는 사람인데 이래 다녀보니까 상당히 저기 이래 풍기인삼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야, 왜 사람이 그래 많이 왔나?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인삼 축제 한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저기 영주 그 유명한 우섭다리 그 구경 겸해서 왔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각종 인삼 제품 또 이제 수삼 메밀 제품도 팔고 사과 풍기 사과 유명하잖아요. 사과 제품도 많이 있고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풍기 인삼 우수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죠. 형도 지나고 아마 처음 먹어볼 것인데 기대가 됩니다. 인삼 엑스포에서 인삼을 좀 이제 좋은 품질의 인삼을 싸게 사가지고 홍삼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대구에 있는데 혼자서 이제 생활한다고 고생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밥은 챙겨 먹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건강 좀 챙기라고 홍삼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풍기 인삼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목표로 영주시가 지난 5년 공들여 기획한 이번 엑스포인데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기존 인삼 축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풍기 인삼의 우수성과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행사는 23일까지 이곳에서 계속되니까요. 고려 인삼의 최초 시베지인 영주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의 전동근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3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4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보상금이
1,380억 원 지급됐고요. 확진 사례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어서 이게 걱정이 많은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로는 좀 얘기 들어볼게요.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김철순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그래서 전국의 양돈 농가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감염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 지난 9월 28일 날 경기도 김포와 파주시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네. 아직까지는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 이제 발생 농장과 직접적으로 역학 관계가 되는 농장 전국의 109농가와 이제 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양돈 농장 410호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네.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요.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생 농장에서 다녀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도축장하고 그 관련되는 농장 전국에 한 1,200호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임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음성이었고요. 네. 현재까지 전국에서 우리도도 그렇지만 의심 신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하면은 우리가 살처분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떤 질병이에요?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게 사실 이게 영어로는 이 아프리칸 스와인 피부라고요. 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바이러스성입니다. 네. 여러 시청자나 진행자도 아시지만 DNA 바이러스고요. 다양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성에 따라서 폐사율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급성으로 올 경우는 거의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이고요. 이 질병은 다른 가축이나 동물은 없고요. 돼지만 감염되고요. 주요 증상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이 나고 식욕이 좀 저하되고 기나 복부 부위, 그다음 뒷다리 이런 말단 부위에 그러니까 출혈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살처분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법정 그러니까 저희들 말하는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현재 이제 백신은 없습니다. 바이러스 질병이라서 백신 개발이 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대부분 국가에서 이게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발병한 건 언제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역사가 있지만 2019년 9월에 2019년요? 네, 19년 9월에 경기도 파주에서 양돈 농가에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때 이후로 3년 만에 그곳에서 다시 그럼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이제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입식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거든요. 이번 입식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재입식을 했는데 다시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랬군요. 이게 이제 확산을 하면은 사실 바이러스라서 좀 전파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산이 되면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가 워낙 커서 그죠? 맞습니다. 네. 확산 속도도 빠르죠?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가 엄청 빠르고요. 폐사율도 높고 또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질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가축 방역 기관에서는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발생 농장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피해나 또 사후 입식, 추가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피해는 막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규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 기구입니다. 국제 수역 사무국이라고 OIA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각 나라에서도 발생하게 되면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국 저희 같은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돼지 양동 관련되는 국제 교육에 대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예방적 살처분을 또 많이 해서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 일단은 차단 방역밖에는 일단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얘기신데 그죠?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질병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뭐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경북 지역으로만 좀 그럼 국한해 볼까요? 경북 지역의 양도농가 수 또 사육 두수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도가 사실은 규모는 큽니다. 전국 3위 정도 되고요. 네. 농가 수는 657호, 약 한 15만 두 정도 수입되고 있고요. 이거 보면 전국 대비 13% 정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이 주로 많다 이런 것도 집계가 되나요? 네,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천이 도내 전체 한 13%, 그다음 이제 고령, 안동, 군이 이렇게 사육 두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경북에서도 이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의 양도나는 농가에서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럼 야생 멧돼지가 이렇게 해서 좀 바이러스를 옮기고 그럴 걱정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보면 이제 야생 멧돼지가 이제 19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 발생 건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0건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난 2월에 상주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울진, 문경, 영주 등 해서 현재까지 총 55건이 야생에서 발생을 했고요. 야생에 발생할 경우는 보면 이제 보통 이 10km 이렇게 방역대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간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별로 지정돼 있는 전담관이 매일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5월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있었어요? 이 계절은 따로 없어요? 주로 언제 발병한다? 사실은 이게 뭐 계절이 딱 이렇게 확정되진 않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로 이제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나 뭐 이유로서는 야생 멧돼지가 이제 가을에 번식가 오거든요. 이때 이제 짝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봄에 태어난 새끼들이 이 가을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감염된 매지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돼지 열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든지 연휴 아니면 또 가을에 이제 추수 활동 이런 걸 많이 하니까요. 이동을 많이 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상당히 이제 가을 지금부터 내년 뭐 한 2월까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엄중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 야생 멧돼지가 농가로 바이러스 옮기는 거를 일단 그걸 차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되게 힘드시겠네요. 안 그래도 뭐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두 줄기로 환경부서하고 저희 이제 가축방역부서가 협동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환경부서에서는 이제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을 나눴습니다. 집중관리지역이나 뭐 사전 예방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보면 전국에 지금 한 676명 포획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포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현재까지 한 16,000두를 올해는 했고요. 뭐 금년까지 전체 집계를 하니까 85,000두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하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획단을 또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역부서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이제 농가에 유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강화된 방역 시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조금 전문 용어지만 전실, 뭐 방역실, 물품 보관실 이런 시설을 법을 개정해서 올 연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어디 무리를 이뤄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얘들이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더 신경 쓰이고 걱정이시겠습니다. 농가들마다 되게 신경 쓰이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농가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그 매뉴얼이나 뭐 SOP라든지 이 준수사항을 많이 이제 배부도 하고 했는데요. 네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 시설 점검해서 이게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장에 들어오는 사람, 그다음에 차량, 그리고 이제 장비 등에 대해서 이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농가를 만나면 소독을 강조를 하는데 방역의 기본이 결국은 소독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맞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저희들이 기회 뭐 딱지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상당히 좀 그것도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강원도 같은 데하고 이렇게 발생했는 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태풍이나 여름철 강우 때문에 그 원인은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밝히는 이제 추정입니다만 토사나 빗물 통해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추정해서 농가에서는 이제 그 배수로나 울타리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철이라서 논밭을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이제 그 동사에 다니실 때 최대한 좀 주의를 해서 소독이라든지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서 소독에 좀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진짜 명심 또 명심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 기억 좀 하셔야 되겠고요.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라 일반인들도 뭐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보면 가을철에 보면 이제 등산이나 일반인들 영농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산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양돈 농장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야생 멧돼지가 이제 검출되거나 뭐 나타났던 지역 그런데 방문할 때는 소독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등산을 갔다 오고 이러면 우리 그냥 그 먼지 털을 만다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양돈 농장 같은 데 가실 때는 이 신발에는 소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산행을 하시면 이 정부에서 저희들 환경부서하고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멧돼지가 이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들어가실 때 보면 이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하실 때 꼭 좀 닫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훼손된 것을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야생 멧돼지가 이제 이렇게 죽었는 것을 발견하시면 시군환경부서나 저희한테 신속히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계절적으로 뭐 예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가축 전염병이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전반적인 걸 통틀어서 방역 대책 이런 것도 다 하시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통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요. 이때 이제 겨울 철새라든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여 이런 주로 겨울철에 발생을 많이 해서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철새 도래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그다음에 이제 산란계 밀집 단지가 저희도 같은 영주, 봉화, 칠곡 이런 데겠습니다. 거기 이제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 초소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계란 같은 거 운반 차량에 대한 거를 또 이제 반출할 수 있도록 따로 환적장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올겨울 큰 탈 없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김철순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고요.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00 해마다 뭐 키워드, 내년 키워드 뭐다 이런 거 정하는데 네. 내년 게 나왔나 봐요. 2023년 네.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키워드 뭡니까? 네. 이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어제입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의 이 출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은 토끼의 해다. 이 깡총깡총 뛰는 토끼를 생각하면서 이 레빗 점프라는 단어를 내년의 키워드로 정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와 함께 이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이런 그 단어들을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MZ세대 이후의 세대인,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인 네. 알파 세대의 등장, 이런 것들과 또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의미하는 이 네버랜드 신드롬 이런 것들도 이번에 주목할 만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 뭐 좀 얘기해 주실래요?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네, 첫 번째 트렌드로 평균 실종이라는 네. 단어를 뽑았는데요. 평균 실종이 뭐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평균에 몰려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이분들을 위한 물건을 만들거나 제품 뭐 이런 것들 개발이 좀 쉬웠던 거죠. 평균적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화되다가 N극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극화되고 또 단극화되고 이런 식의 영향으로 이제 중간대가 사라지고 이 평균의 빈도가 너무 아주 극도로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정확하게 낼 수 없다라면 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매스 마켓 이런 것도보다는 네.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내 타깃에 일치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이제 기업에게는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네. 뭐 이와 함께 김난도 교수는 직장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오피스 빅뱅이라는 단어도 트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피스 빅뱅은 또 뭐예요? 그야말로 직장 문화가 빅뱅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 대사직 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죠. 네네. 또 우리나라도 입사 3년 이내에 이 젊은 직장인들의 이직률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경직된 직장 문화와 고압적인 선배들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이런 분석인데요. 네. 그래서 뭐 이 보수를 인상하거나 또 맞춤형 복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성장이다. 그러면서 이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조직에서 자신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신 평론가는 어떤 키워드가 와닿던가요? 지금 이제 G세대라고 하더니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예,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알파 세대의 등장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알파 세대는? 2010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네. 예, 아직은 이제 청소년인데요. 네. 곧 이제 뭐 대학도 들어오고요. 청년이 되겠네요. 예, 이미 대학도 2003년생들이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고 또 이들은 가족의 집중 지원을 받는 세대고. 네. 예, 그래서 이 세대는 주인공 의식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특징 때문에 시장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장도 굉장히 크고 고급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뭐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뭐 내년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 세계의 굴을 뚫는다라는 이런 그 토끼의 지혜로 경기 침체의 위기를 극복해서 그야말로 토끼처럼 뛰어오르자 이런 취지에서 바로 레빗 점프라는 단어를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2023년 트렌드 키워드 발표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의 해결책으로 갈까요? 네. 조선 최초의 전문 산악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목은 창해 경난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재원 씨가 지은 책인데요. 조선 최초의 전문 산악인 이런 부제가 일단 눈길을 사로잡죠. 그렇네요. 창해 정난은 창해는 이제 호구요. 이름이 정난인데 산수에 관한 열정 하나로 평생을 여행에 바친 그런 조선시대의 콤비입니다. 이 경상도 군인 사람인데 그 당시 양반가의 여느 자제들처럼 처음에는 과거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 다 때려치우고 네. 꽂혔군요, 뭔가에. 네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뭐 명승지,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그 여행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네. 뭐 그야말로 이 조선 시대 전체에서 여행이 삶의 전부였던 그런 전문 여행가는 네. 정난이 유일했을 것이다라고 이 책을 쓴 이재원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렇네요.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역사적 존재를 소환하는 그런 인물사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도를 만들겠다고 다녔던 분은 있었는데 이분은 여행을 위해서 다니신 분이니까 네. 진짜 다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책 쓰신 이재원 선생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 이재원 선생은 지금은 역사 저술가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서로는 뭐 청년의 향기, 편지로 남다, 정약용과 해장의 만남, 또 이 출간 당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던 역사서입니다.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 김홍도, 여기에 역사소설 인목대비 이런 책들, 주로 역사와 그렇네요. 관련돼 있는 네. 인문서와 소설을 펴냈습니다. 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책을 써서 뭐 이렇게 뭔가 학교에서 뭔가 강의를 하고 이런 분은 아니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단의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는 역사서들이 있는데요. 이 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뭐 정치적 업적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뭐 예술 작품이 아주 다양하게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그 어떤 뭐 뭔가 글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런 저작들이 지금까지 잘 전해지지 않거나 하지만 이 온갖 크고 작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단서들이 여러 기록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인물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잘 미비할 거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추리력과 문학적 상상력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헌 속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찾아서 또 단서와 단서 사이를 이제 추리로 연결합니다. 이건 마치 탐정 같거든요. 또 이것을 이제 이 간극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다 꼼꼼하게 채우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SF 소설은 그 이후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현실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 문학은 과학의 하위가 아니라 과학을 앞에서 이끄는 전위가 되죠. 네. 이 같은 맥락에서 창해 정난이라는 이 책은 학술적 역사 연구의 어떤 전위를 이루는 그런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연구의 전이다.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인데 이 단어가 합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원이라는 저술가를 통해서 이 창해 정난이라는 조선시대의 아주 독특한 인물이 발굴이 됐고요. 네. 또 이 인물이 매력적으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또 이제 역사학이 이 인물에 대한 연구를 더욱 본격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보면 이 지난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훌륭하고 진짜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겠냐고요. 그죠? 그렇죠. 엄청날 것 같습니다. 찾으려면. 네. 창해 정난. 매력적인 인물이다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일까요? 이 창해 정난은 산을 다녀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산에서 체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술로 승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소 교류했던 화가와 문장가에게서 이 산행을 다니고 있는 여행을 하는 자신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이제 책으로 이제 엮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루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재밌는데 부루의 명곡 할 때 바로 그 부루거든요. 네. 이 지어준 사람이 원암 최재공입니다. 이분이 자네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네 이렇게 칭송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부루의 첩, 부루첩. 근데 이 원암 최재공이요. 당시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정조 12년에 우의정이었고요. 불과 2년 후에 좌의정, 또 10년 후에는 영의정. 그러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1인지하 만인주상의 권력을 가진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정난이라는 인물을 보고 당신은 불후의 존재다 이렇게까지 극찬했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항상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여러 산들을 다녀와서 묘사를 하고 그랬을 텐데 네. 어떻게 해놨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저자가 백두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정황을 저자가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은 황진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드디어 백두산 정상이다. 내 나이 53세 수없이 꿈을 꾸고 주문하던 백두산 천지. 곤륜산 만봉에서 뻗어나온 장쾌함이 백두를 이루었다는 이곳에 내가 서 있다.
까마득하게 산봉우리들이 문을 열고 아득하게 드러난다는 천지 물색이 검푸르다. 하늘 못인데도 검은 빛이라면 그 깊이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한가히 물 마시는 사슴무리와 하늘과 구름을 담아낸 수면 위로 날고 있는 한 쌍의 새가 선경을 더하고 있었다. 한 임금 아래 양반, 천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리가 넘는 둘레에 털퍼덕 주저앉아 태평주 한 사발에 풍년가를 부르는 장면을 떠올렸다. 임금이 웃고 있었다. 네. 이거 네. 문정력이 대단하신데요? 아시겠죠? 이제 이 역사적 단서들을 추리와 문학적 상상력으로 채운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 일인지까지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마무리합니다. 해결책이었고요.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팔달로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내거리 방향으로 원대오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따라서 미세먼지 작업 차량이 서행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국로는 54단 쪽으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정문에서 9구터널 방향으로 54단 정문 50m 지난 지점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작업 중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로는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 대도시장 1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70 물류 부근 148.2km 지점에서 70 분기점 부근 146km 지점 4차로 쪽으로 졸음쉼터 설치 작업 중입니다. 이어 경산 부근 115.6km 지점에서 경산 113.5km 지점 4차로 쪽으로도 구조물 개량 작업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요즘 지역에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타도시에 비하면 수가 많이 적대요. 대구가 150곳, 대전, 광주의 절반 정도고 경북은 22곳, 전국 최저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회선료나 장비 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편의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